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3%로 유지했습니다. 자, 금리 동결 배경을 좀 자세히 짚어보고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좀 팽팽히 전망이 직전에는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엇갈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정말 반반인데. 그래도 정말 51대 반반인데 49라면 예, 그래도 하나를 찍는다면 네. 인하의 무게를 좀 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네. 저울질 중에 왼쪽 저울은 소위 내수 경기 침체가 위중한가, 또 한쪽 저울은 강달러 기조가 위중한가. 네. 근데 뭐가 더 위중한가를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네. 어쨌든 강달러를 야기하는 변수는 금리 차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는 거니까 네. 이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위중하다고 평가할 것이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생각하셨는데, 겁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동결을 동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한쪽을 더 무게 조금 더 중에 무게- 강달러의 무게를 더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정말 많은 기자들이 네. 기사를 옮겨 적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반 정도 이상의 기자들이 네. 인하할 거라고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럼 금리 결정이 나면 기사를 그대로 내보내겠죠. 송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다가 네. 다 이제 동결로 고쳐서 적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은하면은 이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뭐 금융 안정 이런 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좀 그러니까 금리를 좀 내릴 거라는 기대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쪽에 더 이제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까지 찍었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환율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좀 진정세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의 환율 수준이 네. 낮은 게 아니잖아요. 낮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일단 하고 말씀을 계세요? 한번 드려보면 네. 어젯밤 10시 반에 네. 미국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네. CPI하고 예, CPI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네. CPI 데이터가 네. 의외로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게 물가가 안정되네 이렇게 보았어요. 안정되네라고 봤다는 얘기는 네.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 이렇게 기대감이 조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반응을 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네. 어젯밤에. 네. 그래서 이제 강달러 기조가 다소 꺾이는 흐름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면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강달러가 야기돼서 뭐 예를 들면 1,500원을 뚫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 영향을 책임을 전가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강달러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지금의 환율 수준이 네.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400 후반대의 환율을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1,450원 이상의 환율이죠.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다만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네.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강달러 기조가 오래 유지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강달러라는 얘기는
달러의 강세이자 네. 원화의 약세거든요. 약세. 네. 근데 달러의 강세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고 네.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게 강달러를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나 펀더멘털은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 기조가 또 같이 유지되는. 다만 이런 강달러를 만드는 이런 네. 변수들이 이미 선행적으로 반영된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경향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강달러의 약세화, 그러니까 1,400원 초반대를 향해 균형점을 찾아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 환율이 뭐 다시 1,5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BOJ라든가 각국 중앙은행들 보면은 금리 결정 시점을 결국 트럼프 정부 이제 이익이 출범 뒤로 미룬 것 같죠. 네. 네, 대부분의 그렇습니다. 국가들이 지금 그런 움직임인 거죠. 아무래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정책을 좀 보고하겠다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세계 주요 기구들이 25년을 전망할 때 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것이 네,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당선 이후로 당선은 취임 이후로 좀 결정을 해보자 하고 늦추는 결정도 물론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우리는 네. 인하하자지만 네, 네. 세계랑 일본은 좀 다릅니다. 역시 세계 모든 국가가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 금리를 조정하자 이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한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네, 네. 좀 인상해보자. 근데 인상하는 여정이 혹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호황인 게 아닌데 네, 금리를 인상하니 경기가 더 억눌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내수 경제나 내부적인 사정도 금리를 인상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시점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트럼프발 어떤 무역 정책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뭐 환율 이런 변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 차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어떻게 되죠? 그 우리가 한은에서 지난해 10월, 11월에 두 번 내려가지고 3%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이 4.5%. 4.5. 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1.5% 포인트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낮췄더라면 1.75나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가능성으로만 본다면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금리 격차가 반드시 강달러를 만든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질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생각. 있을 때 강달러가 얘기돼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2%포인트로 제일 벌어졌을 시점이 24년 중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강달러 슈퍼 강달러는 22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그게 앞으로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 같고 한국은 찔끔찔끔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네. 그 금리 차가 벌어질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이제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강달러가 얘기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선행적으로 외환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다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럼 그건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네. 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진다. 벌어질 거로 예상을 안 했는데 벌어졌다. 벌어진다라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시장의 그동안의 기대랑 달리 움직일 때. 그때는 달리 움직이네. 지금 또 달러 가져야지. 그러니까 또 강달러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이번에 요인입니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가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내렸다면 어땠을 거라는 역시 말씀이세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00%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50%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 50% 수준의 기여도만큼의 영향이 있는 거고 네. 아무도 안 내릴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렸어요. 그럼 크다 이거죠. 역시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네.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어떻게 움직였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더 벌어졌다라면 우리의 어떤 외국인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캐리 트레이드라고 봐야죠. 원캐리 트레이드 정도까지 되는 정도의 지금 금리 차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하지 엔캐리 않았던. 트레이드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네. 그런가요? 그 정도의 금리 차이도 많이 움직이나요? 일어나죠. 돈의 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던 것처럼 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네. 또 미국은 5.5% 금리.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엔캐리의 자극이 강하죠. 네.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근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예. 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안 벌어질 것 같다가 벌어지면 네. 또 역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제 금리 결정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언제죠? 이달 며칠 말입니다. 말이죠. 네, 말로 네. 따지면 네. 미국 시간으로는 28일? 29일, 우리 설 연휴 우리는 안에 예. 이제 금리 결정이 되는 거네요. 30일 새벽 4시에 발표됩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재작년 말에 네. 작년 전망할 때 많이 내릴 거라고 네. 6차례, 5차례까지 심지어 나왔다가 네.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기 시작하다 연말부터는 속도 조절론이 확실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더군다나 이런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네. 얘기까지 또 아이비들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주식시장으로 치면 주가의 조정 국면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인 거예요. 네.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축구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근데 안 끼워줘요. 안 켜주세요. 그럼 축구를 잘 보시면 못하니까. 우리 구경한다고 생각해봐도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 공을 보낼 때 네. 골키퍼가 골킥을 세게 때리죠. 네. 이때는 과감하게 때리나요? 신중하게 때리나요? 과감하게 때리죠. 과감하게 때리죠. 네. 과감하게 때린다는 얘기는 네. 멀리까지만 보내자. 네. 혹여 상대방한테 공이 주어지더라도 네. 과감하게 일단은, 때리자. 네. 멀리까지 보내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상대방 골대에 가까워질 아이고 때는 조심해야죠. 과감하게 때려요? 아니면 신중하게 때려요? 신중하게 하죠. 금리도 상대방이 마찬가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네. 그 골대 안에 공을 넣어야만 네. 하니까. 바로 그리고 그 선거에는 상대방 수비수한테 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네. 신중한 겁니다. 네. 금리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5.5%에서 네. 3%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이라고 본다면 네. 원래 초반에는 과감하게 인하하는 빅스텝도 겁니다.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내려도 여전히 긴축적이야, 제약적이야. 네.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금리야. 예.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할수 금리를 있는데, 인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4.5%에서 중립금리 3%를 네. 향한 나머지 여정은 네.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고요. 늘 첫 그래 번째. 왔나 보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도 기억하세요? 22년에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고물가를 만나면서 네.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습니다. 그때 놀랐어요. 네.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고 무서울 정도로 올랐죠. 그 이후부터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죠. 원래 통화 인하도 정책이 그렇군요. 그럼요. 아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메커니즘상 역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초반에는 물가 잡자 하고서 금리 인상했고요. 네. 이제 고용 시장이 흔들리나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던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혹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과중하게 높은 금리인가? 네. 그 높은 금리 때문에 고용 시장이 침체되나? 아니면 금리를 너무 낮추면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거 아닌가? 네.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하는 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뭐 빅컷이라든가 뭐 빅스텝으로 올리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건 아니죠.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근데 조심스럽고 신중한다는 얘기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연이어서 인하하기보다는 퐁당퐁당하거나 네. 아니면 두 번 걸러뛰고 인하하거나 근데 이게 뱅크 오브 신중한 아메리카 거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몇 번 할 거라고 하더니 이제 아예 안 할 수 있다 단정지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거의 그 하프라인을 지났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아하니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고용 시장을 보니 고용 시장이 너무 견조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둘러서 네.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너무나 견조하고 네. 또 그래서 물가가 너무나 높게 잘 유지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골
피벗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원래 네. 피벗이라는 게 운동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막 맞습니다. 농구 같은 거 하다 확 돌아서는 거예요. 맞아요. 통화정책 방향도 피벗이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금리 인상 쪽으로 미국이? 이런 관점에서의 피벗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차 인플레가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피벗이 가능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진 가지 않게. 네. 그러니까 한동안 금리 인하하는 기조 속에서는 그 속도만 조절할 뿐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는.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3%로 보시면 좋아요. 네. 지금 4.5%니까 네. 3%까지 향해서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금리 인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조금 속도를 퐁당퐁당하거나 안 하는 쪽이면 우리도 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한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어쨌든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월 10일까지 보니까 수출 성장세 무역 수지 보니까 흑자가 아니고 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네.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인하를 해야 이번에는 좀 보고 하자는 건데 그럼 다음 해 2월인가요? 네. 그때는 또 인하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지금보단 더 있겠습니다. 있어 지금보다는 보이죠. 또 있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2월 지금으로부터 한 40일 정도 후에 2월 25일로 기억합니다. 아, 그때 통화정책 결정 회의 때 환율이 그래도 1,450원 보통 목요일 아래. 아닌가요? 예. 그럼 2월 27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제가 보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쯤에 지금의 복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환율 문제가 1,400 초반대까지 내려와 준다면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려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네. 의외로 삐걱거리는 일들이 있고요. 의외로 생각했던 것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못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조금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고요. 실제 물가가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네. 그럴 때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로 어떻게 내수를 어떻게 좀 부양한다 이거보다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국민의 시각인데 예. 한국은행은 그냥 금리 결정밖에 못 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추경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기재부가 의제를 던지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제 추경도 가능한 거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으로서의 경기 부양책을 고민하는 것이고 또 재정당국은 재정당국으로서의 경기 부양책을 네. 고민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나름대로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단행하기 위한 마음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국 CPI 발표 나오면서 국채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4.7%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가 5%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거기를 뚫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어떤 걱정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점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상회할 경우 네. 그러면 근래 들어 정점이 22년이었습니다. 22년 네. 11, 12월에 네. 그때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 예.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그때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반영돼서 국채 금리가 5%를 향해 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 다시 이제 급등한 현상인데 그때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국채 금리를 또 결정지을 여러 변수들 그러니까 이달 말에 PC 물가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게 실제 물가가 또 안정화된다. 생각보다 많이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도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니까 금리 인하할 여지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면 국채 금리가 또 하향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강달러를 약세화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향후 발표되는 이런 통계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PC니까 개인 소비 지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원래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원래는 기준 금리가 내리면 국채 금리도
같이 내리지 않나요? 통상 예.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기준금리 인하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오른 거는 두 차례밖에 없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요. 그렇죠.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기조로 움직이는 게 예. 맞습니다. 네. 다만 앞에 우리가 논의했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국채금리가 뛰어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네.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야 아니면 동결할 거야 인하할 거야라는 그 기대감, 전망이 심리적으로 반영된 것이 국채금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을 두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90년대 이제 닷컴 버블 붕괴와 네. 같은 그거의 전조 현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무리라고 보세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글로벌 네. 금융위기 당시에 국채금리가 상승했거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그때 기조와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보니 나타나는 국채금리 상승과는 전혀 다른 기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미국에는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라든가 그런 시그널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부 좀 불확실한 불안한 요소들은 있지만 그게 미국 경제가 뭐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그런 배경과 엇갈리는 어떤 지표들은 전혀 현재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오늘 점심 자리에서 어떤 분이 요즘 뭘 투자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것 같고 환율은 뛰고 금리도 잘 모르겠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셨는데 저는 투자할 여력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서 뭐 쉬는 것도 투자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요즘 같은 때. 오늘은 계속 주제를 금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으로부터 이미 정점을 기록하고 하향 안정화될까? 네.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서 5%를 뚫고 올라갈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 둘 중에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를 깔았습니다. 네. 그럼 내려가는 것으로 전제를 깐다는 얘기는 지금의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국채 가격 중에 네. 현재 국채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네. 평가가 되니까 네.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참조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가 그러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시장도 역시 국채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도 있어요. 네. 트럼프 취임 때문에 국채 금리를 치솟는 게 아니라 당선됐을 때 치솟는 겁니다. 오히려 네.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런 게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국채 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네.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네. 네. 아니 차라리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 하는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한다라는 그런 전제에서는 워낙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 그렇죠.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런 여쭤봤어요. 관점에서는 미국 주식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국채 금리라는 관점에서 네, 본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